어머니, 대체 왜 우리에게 말도 없이 집을 팔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70대 여성이 맞닥뜨린 현실, 그건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집, 손수 키워온 손주, 하루하루 정성으로 쌓아온 추억들. 그런데 정작 그녀의 가족은 냉정하게 권리와 이익만을 요구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작은 손자 손녀마저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엄마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숨겨둔 힘과 준비가 있었거든요. 서울의 혼잡한 골목, 끝없는 책임감, 수많은 희생과 헌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평생 헌신만 해온 여성이 배신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진짜 용기와 자유를 찾게 될까요? 지금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가족, 삶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진짜 용기를 확인하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74이 되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시장 장사에서부터 손주들까지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제 삶의 전부이죠. 이제는 혼자 남아 제가 지켜온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나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저의 어느 가을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가을의 저녁 공기가 서울을 무겁게 덮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저희 집 2층 작은 식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죠. 오늘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손가락 마디마다 몰려오는 통증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릴 정도로 오늘 저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날아와 공기를 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동네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TV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덜컹거리는 버스 소리까지. 하지만 이 집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질문과 긴장감이 식탁 위에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통해 지금의 가족 관계가 수십 년 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노력과 사랑의 결과물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서울에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진 건 결심뿐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저는 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손질하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겨울에는 얼어붙은 채소를 만져 손가락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피부가 타들어갔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우리의 전쟁터였고 하루하루 싸우며 돈을 모았죠. 언젠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겠다는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집,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그런 수십 년의 희생과 노력의 증거입니다. 끼니를 걸렀던 날들, 병원에 가지 못했던 날들, 축하를 참아야 했던 날들, 모든 것이 이 벽과 계단, 바랜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에 남아있죠. 아들 진호, 이제 46,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제가 치마를 붙잡고 끌고 다니던 아이였고
커서 엄마 나중에 꼭 궁전을 사드릴게요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엄마보다 돈과 집을 먼저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윤정의 미소도 계산적이었고 손끝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긴장감이 식탁을 채웠죠. 손주들은 작은 조각상처럼 앉아 평소의 제잘거림을 잃고 어른들의 긴장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천천히 하지만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가족이 점점 필요할 때만 오고 건강과 안부보다는 재산과 미래 계획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 아이들의 눈빛마저 계산적이 되어가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이미 차가워진 비눗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제 삶을 장부처럼 계산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그 소리에 주눅 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접시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도자기이며 수십 년간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것들이죠. 오늘 밤 그 접시를 닦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적이 되었다고 해도 저에게는 남아있는 삶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느끼지 못했던 반항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세월과 나이를 이유로 제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엌 창문 밖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 불빛은 다른 가정을, 다른 싸움을, 다른 고민을 상징하는 듯 했죠. 아마도 다른 어머니들도 지금 저와 같은 설거지 앞에서 같은 싸움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알았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과 투쟁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 저는 조용히 부엌불을 끄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앞으로 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그들이 정한 장부 속 합계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위 작전은 화요일 아침 순애 할머니의 집 작은 정원에서 막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전자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아침 차를 따라 마시며 떨어지는 꽃잎들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흐릿한 유리문 너머로 윤정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단단히 걸려 있었고 뭔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처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평화로운 아침은 이미 끝나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런 불시 방문은 계획적 작전처럼 반복되었어요. 윤정은 점점 더 전략적이 되어갔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나타나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오래된 부엌 가전제품에 얼굴을 찌푸리고 벽지를 손끝으로 쓸며 없는 금까지 찾아내려는 듯 혀를 차고 있었죠. 늘 편안했던 집, 평생 지켜온 안식처가 점점 포위당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예상치 못한 걱정이 들이닥쳤고 순애 할머니의 일상은 깨어졌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작은 정원의 꽃을 보는 평화, 오후의 뜨개질과 드라마. 감상 시간까지도 초인종 소리와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에 방해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안락 의자에 앉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뜨개질 바늘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다음 공격까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느껴졌죠.
손자 생일 선물로 뜨던 목도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마치 그 바늘질이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되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의 접근은 달랐지만 그 목적은 같았습니다. 퇴근 후 바로 나타나 회사 옷차림 그대로 서류 폴더와 팜플렛을 들고 와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노인 주거시설, 관리비, 재산세, 미래, 계획 등 숫자를 가리키며 왜 이 집에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설득과 계산의 논리를 펼쳤죠. 한때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던 식탁은 이제 설득과 전략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진호는 현명한 선택을 한 동료 부모들의 예를 들며 편안한 노인 아파트, 공동식당, 두뇌 활성화 활동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순애 할머니가 알고 있는 현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시설에 넣은 뒤 점점 줄어드는 방문, 허락 없이 팔려나간 물건들,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사라진 저축금 이야기들은 철저히 생략되었죠. 벽난로 위 사진들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7살 진호가 아빠와 잡은 물고기를 들고 웃던 사진, 15살 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겠다 약속하던 사진,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던 사진까지 한때 밝던 아이가 어떻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어른으로 변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오후 윤정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표백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 그들은 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돌아다니며 리모델링 가능성과 시장 가치를 논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집 현관에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구경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남편이 신문을 읽으며 석양을 바라보던 거실은 이제 평수와 개발 가능성으로 축소되었고 부엌과 침실은 개조 대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순애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그들의 흔적, 계산적인 시선,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던 방문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며 한때 진호방에 남아있던 오래된 교과서와 성적표, 어버이날 작품들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실함과 사랑을 담았던 그 모든 기록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재정, 목표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지 떠올리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죠. 사진첩을 쓰다듬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과 성공의 기록을 다시 마음속으로 되살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의 젊고 희망찬 모습, 단칸방에서 라면을 나누며 번영을 꿈꾸던 시절, 시장에서 승리감에 차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해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계단, 페인트의 흠집 하나하나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고 견뎌낸 역경의 증거였죠. 시장 상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과 가난, 차별을 견뎌내고 단 한 번의 판매로 한국 경제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강인한 여성들. 그들은 자신의 인내와 성실을 배운 망덕한 자식에게 넘겨주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중한 인내의 표면 아래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결단력과 강인함이 숨쉬고 있었죠. 봄이 초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진호는 점점 더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기를 조성했고 윤정은 건강과 책임을 앞세워 이를 보충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사실은 정교하게 포장된 전략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미묘하게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김씨 아주머니조차 이제는 곧 떠날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보내왔죠.
어느 저녁 순애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 김치, 구운 고등어의 단순한 식사였지만 창문 너머로 평범한 가정의 저녁 풍경을 보며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자신을 사랑이 아닌 문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롭혔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보는 빛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석양이 부엌을 황금빛으로 칠하며 평범한 공간이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오랜 세월 그녀가 지켜온 영역, 수많은 고난과 노력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온 성역이었죠. 순애는 남대문 시장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강인함, 인내, 그리고 철저한 계산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자신. 때로는 나쁜 제안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을 사업 협상처럼 다루고 싶다면 순애 할머니 역시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판매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내일 그녀는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탐욕이 뒤섞인 차이를 직접 보여줄 계획을요. 밤 공기가 교통 소리를 실어 나르며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순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의 메아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맹렬하고 독립적이며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던 자신. 이제 그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울 거리에 들이운 날 순애 할머니는 첫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소중한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몸을 낮췄죠. 법률구조사무소는 편의점과 인쇄소 사이에 끼어있는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매일 수천 명이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런 익명성은 순애 할머니에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속삭임으로 혁명을 계획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3층으로 오르는 좁은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살짝 비웃듯 그녀는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종이 냄새와 인스턴트 커피 향, 그리고 절박한 희망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어요.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는 양육권 싸움, 상속 분쟁, 가족 붕괴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그러나 순애 할머니에게는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품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기록한 것이었죠. 변호사는 55세 전후로 보였지만 검은 머리에 은빛이 섞인 머리칼과 굵은 철퇴 안경 뒤 눈빛에는 연민과 강철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삶의 부당함을 많이 목격했지만 냉소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상담은 순애 할머니가 낡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남편 사망 증명서, 옷장 뒤 신발 상자에 숨겨둔 서류들. 거칠고 나이 들어 점점 반점이 생긴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평생의 노력과 희생을 증명하는 증거를 펼쳤죠. 각 서류는 단순한 법적 소유권을 넘어서 수십 년간 지켜온 삶의 성과와 자산을 상징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오래된 벽시계의 째깍거림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순애 할머니는 벽에 걸린 자격증, 작은 화분, 변호사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삶과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법적 설명은 순애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종신 거주권, 취소 불가능한 신탁 같은 용어들은 마치 잠긴 문의 열쇠처럼 그녀 마음속에 떠다녔고, 김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팔 수 있는 선택을 언급했을 때 금고, 자물쇠가 딱 맞아떨어지듯 그녀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혁명적이면서도 두려움이 섞인 단순함으로 다가왔죠. 법률 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 순애 할머니는 평소 지나지 않던 서울의 구역을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과 커피를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쇼핑 거리,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공사 현장, 옛 기억 속과는 전혀 다른 현대 도시 풍경. 이 도시는 변했고 그녀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은행은 처음에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 경비원들의 단단한 시선, 돈이 오가는 엄숙한 공간.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새벽에 도매상들과 흥정하며 경쟁자들과 맞섰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세련된 은행 직원들은 눈빛과 입술의 떨림으로 속임수를 읽어내는 여인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새 계좌를 여는 일, 부산에 있는 언니 주소를 사용하는 것, 가족 보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은밀히 예치하는 일, 모든 것이 작은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발급받은 카드와 비밀번호는 그녀에게 자유로 향하는 비밀 열쇠와 같았죠. 부동산 중개인들을 만나 비밀리에 매물을 살피는 일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진호와 윤정이 절대 생각하지 않을 지역, 서울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산골 해안 마을까지 그녀는 은밀한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각 방문마다 이웃에게는 병원 예약, 친구 만나기, 절 방문이라고 말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세무조사관과 시장 경쟁자들을 피해 다니며 익힌 기술은 지금 은밀한 계획을 위해 완벽하게 사용되고 있었죠. 노인정은 그녀에게 비공식 정보 본부가 되었습니다. 차와 떡을 나누며 듣는 다른 노인들의 경험, 재산을 잃은 이야기, 자식들의 무관심, 시설에서 겪는 고통 등이 순애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특히 강렬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으나 1년 만에 시설로 쫓겨나고 매달 방문도 줄어들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산 사례는 그녀에게 경고이자 결심의 계기가 되었죠. 순애 할머니는 작은 귀중품들을 팔며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준 금목걸이, 어머니의 옥팔찌는 현금으로 바뀌었고 결혼 반지와 남편 사진이 든 은목걸이만 남겼습니다. 각각의 거래는 무게를 덜고 자유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요리책 속에 숨겨져 있었고 수천 번 요리했던 음식과 함께 그녀에게 계획과 축복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새 은행 비밀번호와 함께 그녀는 반복해 계획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새벽 집이 익숙한 소리로 삐걱거릴 때 거의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략과 용기를 다졌습니다. 아침에는 비밀회의, 오후에는 정상적 생활, 저녁에는 계획과 기록. 모든 것이 자신의 삶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연습이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서울을 감쌀 때 순애 할머니는 계획이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를 확인하고 새로운 거처를 조사하며 재정을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처음 계단을 오르던 불안한 여인은 이제 단호하고 전략적인 여인으로 변해 있었죠. 그날 저녁 진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가짜 명랑함이 담긴 목소리였지만
순의 할머니는 계획대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을 둘러보며 향수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가 익숙한 소리로 웅웅거리고 시계가 또 다른 시간을 향해 째깍거리고 서울의 수백만 명이 저녁을 보내는 동안 이 집에서 은밀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비밀 노트를 열고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일의 회의는 또 다른 공연, 또 다른 속임수 춤의 걸음이 될 것이지만 그녀는 이 춤이 끝날 때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다 확고함을 유지한 채 장군처럼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가능성의 지도처럼 보였고 그중 하나는 그녀가 자녀의 눈을 피해 자유로이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침대 옆 남편 사진이 그녀의 계획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내일 진호와 윤정을 마주할 때 그들은 이미 떠난 사람과 협상하게 될 것이고 껍질만 남은 집 속에서 진짜 순애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자기 방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골목길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조깅을 하던 한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모습은 마치 이 세상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순애의 집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전쟁 같은 결심을 전혀 알지 못했죠. 멀리서 울려 퍼지는 절의 종소리가 아침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듯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6시 작은 이삿짐 트럭이 조용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아니라 평범하게 가구를 나르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차였습니다. 운전기사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말없이 부지런히 움직였고 순애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먼 곳에서 불러온 사람들이었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온 준비였습니다. 몇 주 동안 순애는 이 순간을 위해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 매매, 계좌 이전, 계약서 작성까지 마치 군사작전처럼 계획하고 실행했죠. 집을 산 젊은 부부는 간호사와 교사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옛날 자신과 남편 성호가 처음 집을 마련했을 때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바로 그 희망과 성실함을 보고 그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마련해둔 작은 집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칸짜리 방과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고 창가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순애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낼 생각이었습니다. 짐꾼들이 거실과 방 안에 가구를 싸고 옮기는 동안 순애는 빈 방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벽에는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고 기억들은 이제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애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싱크대 모서리를 따라가며 아들이 13살 때 생일상을 차리다 냄비를 태웠던 자국을 느꼈고 방문 틀에는 아들의 키를 재던 연필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기며 SNS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구나 하는 삶의 증거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과 37년 동안 함께 누웠던 침대 자리가 있었고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던 옷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슬픔의 재단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밤새 울려대고 있었고 그것은 순애가 아들에게 남긴 짧은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집은 팔았다. 난 이사 간다. 남은 돈으로 내 삶을 살겠다. 찾지 마라.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순애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지만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결혼식, 생일, 졸업식, 평범한 일상까지 5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앨범만 따로 챙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 좌판을 막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눈빛만은 희망으로 반짝이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순애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짐이 모두 실리고 택시가 기다리고 있을 때 순애는 빈 집안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먼지들이 춤추고 집은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세게 닫고 뛰어오며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혼란과 초조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이미 택시 옆에 서 있었고 작은 여행 가방은 트렁크에 실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지만 순애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켜. 이 집도 내 남은 시간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들을 언급했지만 순애는 이미 다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할 편지는 변호사에게 맡겨두었고 이제 손에 쥔 삶을 지켜낼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순애는 집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과 아침 햇빛,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빵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오랜 통증과 억눌린 감정이 사라진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사진첩을 펼치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성호야, 우리 해냈어. 그리고 나 다시 시작하고 있어. 택시는 동쪽 산맥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길은 낯설지만 새로운 삶의 약속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아침에는 차를 마시며 산을 바라보고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읽는 삶을. 그녀의 웃음은 억지나 쓴 웃음이 아닌 진짜 행복의 웃음이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자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순애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강원도로 내려온 지 어느덧 3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온몸으로 찾아오고 있었고 산골의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며 잊고 지냈던 삶의 기운을 하루하루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해가 동쪽 산맥 위로 떠오르며 작은 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안개는 부끄러운 아이처럼 골짜기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공기마다 자유와 여유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순애가 사는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었지만 감나무와 코스모스 사이에서 제법 당당하게 서 있었고, 네 칸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순애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침실, 글을 쓰고 책을 읽던 거실, 된장 냄새와 허브 향이 늘 퍼지던 부엌, 가리고 마당을 내려다보는 나무 마루. 마루는 삐걱거리며 늘 익숙한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벽은 개나리꽃처럼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실용성 때문이 아니라 그 색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마루에 서서 자기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지만 자유만큼은 끝이 없었고 그 공간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매 순간 스며들었습니다. 정원은 순애에게 명상의 공간이자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언제나 효율과 계획만 요구되었지만 이곳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심고 가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채소와 들꽃이 뒤섞여 자라고 허브는 잡초와 엉겨 있었지만 토마토 넝쿨 옆에는 나팔꽃이 고개를 내밀며 피어 있었고 무는 예외적으로 가지런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던 시절 배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흙은 도시에서 만졌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짙고 더 비옥하며 무엇보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허리가 쑤셨지만 그 고단함마저도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서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애를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산골로 내려온 이웃 대부분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온 사람들이었죠. 옆집 최할머니는 사위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빈손으로 내려온 분이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관절에 좋은 생강을 듬뿍 넣어오고 어떤 날은 산에서 직접 뜯은 나무를 섞어오곤 했습니다.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장님이자 동네 수리공인인 이씨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예전에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둔 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말없이 공구와 모종을 들고 와 순애와 함께 밭을 일구고 버려진 창문으로 작은 온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애는 사실 새로 사온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계산 없는 친절이 바로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글쓰기 모임은 순애에게 또 다른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을 개조한 사랑방에서 노인 몇 명과 서울대학교 정년퇴직 후 내려온 김 교수님이 모였고 순애가 처음 쓴 글을 읽을 때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학이에요. 진짜 진실이죠. 그 한마디가 순애 마음속에 불씨처럼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저울 대신 볼펜이 들려 있었고 시장에서의 기억,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들의 이야기, 이름조차 남지 않았지만 나라를 지탱해온 여성들의 희생을 글로 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 준비를 하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속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불고 올빼미가 울며 작은 짐승들이 바스락거릴 때 순애는 누워서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유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진호는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 운운하며 위협을 주었지만 변호사의 말대로 집과 돈은 순애의 권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자 동네 경찰관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낯선 사람이 물어보러 오면 제가 지켜드릴게요. 2달쯤 지나자 진호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법적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돈을 구걸하듯 요구했고 순애는 딱 90초만 듣고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 후 그녀는 번호를 바꾸었고 새 번호는 남편 성호를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한 숫자였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보낸 편지는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글씨체로 적힌 편지에는 할머니는 돈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용감한 분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한마디가 순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시장에서 배운 실전 한국어를 전했고 학생들은 감자나 과일을 가져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이 부족할 때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순애의 삶을 더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애가 쓴 글이 동네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가족이 적이 될 때였고 서울에서 누가 읽을지 몰라도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순애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느 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4의 자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오는 차 맛 같아요. 가족 사진이 걸린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가운데 순애는 노트를 덮고 직접 키운 채소로 끓인 국과 이웃이 나눠준 김치를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창밖에는 산이 든든히 서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잔잔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찾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의 인정보다 더 값진 것.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아는 채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